이 이야기는 진정으로 열정적이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들이 지은 독특한 집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집들의 건축 과정은 자신만의 편안한 집을 진심으로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돈이 부족하거나 건축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변명일 뿐입니다. 이런 변명들은 새로운 일이나 진지한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 아이디어에 진심으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의 틀에서 벗어나 행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 공화국 고멜주 렐치치 지역, 이 여행에는 제 친구 콘스탄틴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조용히 귀 기울여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존경하는 야샤코샤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분은 예브겐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펼쳐서 큰 숲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숲 지역은 렐체스키에 있었고 모지르 근처입니다. 저희도 모지르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요. 도착해보니 미르노의 마을이 두 들판 사이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이 바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햇살이 가득하고 밝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사기로 했고 이렇게 첫 번째 집을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일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는 삽, 손수레, 전기톱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고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집의 결함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아마도 조만간 철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고쳐나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실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게 될 제 집에도 역시 결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에도 역시 그 집만의 결함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나중에 지을 예정인데 그 집은 정말 완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점토로 된 미장입니다. 점토 미장 위에 외벽용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석회 미장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흙집을 지을 때 사용했던 방식이죠. 가끔은 그냥 석회로 칠하면 다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석회칠은 매년 새로 해야 합니다. 반면에 석회 미장을 하고 석회칠을 하지 않으면 그 미장은 여러 해 동안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미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아무것도 갈라지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잘 유지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집은 종종 다양한 도구를 보관하는 큰 창고처럼 사용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벽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흙과 나무를 사용하는 글리노추르카라는 기술입니다. 이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미장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는 잡동사니와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이 작은 집에서 살면서 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층 침대가 있었는데 우리가 마치 감방 침대처럼 그 위에서 잠을 잤죠. 이건 뭐예요? 어디요? 흥미로운 예시네요. 오, 이건 마이닝 농장인가요? 아니요. 당연히 아니죠. 이게 뭐죠? 자, 누가 맞힐 수 있을까요? 댓글에 누가 이게 뭔지 맞힐 수 있을까요? 위에서 보여줘요. 전자레인지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건 마그네트론이에요. 맞아요. 마그네트론포예요. 그건 뭐에 쓰는 거죠? 벌레를 죽이려고요? 맞아요. 경품 섹터가 나왔네요. 자, 여기 있어요. 이것은 좀벌레와 딱정벌레를 퇴치하는 방사기입니다. 진짜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이건 세르게이의 개발이에요. 아니 근데 그냥 전자레인지는 문 없이도 들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건 좀 다르죠. 그 사람이 전자레인지를 분해해서 마그네트론을 꺼내고 여러 가지 보호 장치도 만들었어요. 우리 저기 지금 거기서 데이지진 않겠죠? 아니요, 꺼져 있어요. 보호 시스템이에요. 그럼 선풍기는요? 이건 세르게이가 설명하는 게 더 좋겠지만요. 이건 그냥 선풍기예요. 여기 습기가 너무 차지 않게 하려고요. 보호 시스템은 3개의 콘센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레인지는 한 콘센트에서 작동하지만 고장이나 타는 것을 방지하려는 거예요.
세르게이가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세르게이가 자세한 건 말 안 했지만 전자레인지 사용엔 이 3개 콘센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여기 천장은 미장 없이 그냥 이렇게인 거죠? 네, 그냥 이 천장을 제대로 미장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만든 건지 다 보이네요. 네네, 샹들리에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세르게이가 만들었어요. 네. 자작나무 빗자루로 만드신 건가요? 여기서 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장식이에요. 여기 기초는 폴리프로필렌 자루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폴리프로필렌 자루를 쌓아놓고 그 위에 벽을 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루 위에는 방수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래를 채운 폴리프로필렌 자루로 만든 거예요. 이미 비가 흙을 씻어내고 있고 보호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우리는 이 집 주변을 조금 더 돌아다녔어요. 벨라루스에서는 보기 드문 아주 독특한 형태의 집이었죠. 그 후 예브게니가 옆 부지에 있는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집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지붕 위에 뭐 있나요? 거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콘스탄틴은 신인 루튜브 블로거입니다. 이 집이 사마르에서 온 건가요? 네, 진흙과 모래, 지프로 만들었어요. 집의 외벽은 진흙, 모래, 지프로 지어졌고 내부 칸막이는 진흙과 장작으로 만들어졌어요. 즉, 클리노추르카라는 건축 기술이에요. 하지만 저는 영상을 보고 당신의 채널을 구독했어요. 그 집을 당신이 거기서 가격이 900,000달러, 대략 1,000달러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집의 골조, 즉 뼈대는 대략 1,000달러 정도 들어요. 그럼 지붕은요? 지붕에서 가장 비싼 건 바로 방수 역할을 하는 폴리비닐 부칠할 멤브레인입니다. 그걸 그 당시에는 약 300달러에 샀어요. 그러니까 지붕 방수에 300달러가 든 거죠. 지붕의 격자와 석가래 시스템. 격자는 저는 나무 껍질로 만들었어요. 나무 껍질은 장작값 정도밖에 안 해요. 그리고 석가래 시스템, 그리고 골조, 기둥은 저는 밸런스 목재로 했어요. 그것도 장작값이랑 비슷하고 장작보다 약간 비싼 정도입니다. 내 등 뒤에 있는 장작 창고도 그런 버려진 재료로 지은 거예요. 여기 골조도 밸런스 목재로 만든 겁니다. 보기에도 멋지고 예쁘고 둥근 통나무 느낌인데 가격은 정말 얼마 안 해요. 1,000달러짜리 집의 면적이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집도 골조로 지은 건가요? 집의 면적은 대략 45제곱미터 정도예요. 욕실, 창고, 현관까지 포함해서 45제곱미터입니다. 나는 현대식 집을 싸게 지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어떤 재료로 짓든 마찬가지야. 집을 폼블록으로 짓든 스티로폼으로 짓든 미네랄울로 짓든 상관없어. 어차피 모든 설비 비용이 집의 주요 자재나 골조보다 몇 배는 더 비쌀 거야. 나는 그 집에 투자했지. 대략 전체 비용이 한 $10,000 정도 들었어. 여기서는 내가 모든 걸 직접 했어. 진짜로 모든 걸 내가 직접 했지. 그거 싸게 한 거야. 모든 작업을 여기에 쏟았지. 만약 내가 누군가를 고용했다면 그 사람이 이걸 지었을 거야. 내가 이걸 한 4년 정도 지었지. 아마도. 4년 동안 일꾼들한테 월급을 줬다고 생각해봐. 그게 얼마가 들겠어. 우리나라에서는 흙집을 지었지. 우크라이나 전체가 흙집이고 카자흐스탄도 전부 흙벽돌집이야. 하지만 문서화된 자료나 책 같은 건 전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들 만들기만 했지. 아무도 그걸 기록하지도 연구하지도 않았어. 이런 건축 관련 책들은 모두 외국 서적이고 러시아어로 번역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건축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면, 그리고 내가 이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정말 멋질 것 같았어. 그래서 채널을 열고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처음엔 수입이 전혀 없었지. 꿈이 있었어. 내 채널 구독자가 2만 명이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고 딱 그 숫자만 달성하면 된다고 믿었지.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헛되이 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걸 기록한 것도 헛된 게 아니구나. 이 안에 뭔가가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흥미로운 거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했고 내 인생에 완전히 만족해. 내가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어. 나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카메라도 있고 그게 다야. 그러니까 여름에는 여기 와서 이곳을 지었어. 겨울에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고 어떤 일자리에 취직해서 돈을 벌었어.
그리고 다시 여름이 되면 여기로 와서 텐트에서 살면서 집을 지었지. 어딘가에서 나를 초대했어. 와서 쉬고 우리 집 짓는 것도 도와줘라고 했지. 와, 진짜 재밌었어. 비자도 내주고 교통비도 내주고 모든 걸 다 내줬어. 밥도 주고 다 챙겨줬지. 나는 거기서 산에 살았어. 우리가 집 짓는 걸 얘기할 때 나는 비자를 오래 못 받을 거라고 했어. 최대한 받아도 얼마 안 될 거라고. 결국 한 달 반짜리 비자를 받았지. 뭐, 내 첫 비자였으니까 처음부터 오래 비자를 내주진 않잖아. 그리고 집을 완전히 짓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 나는 나를 초대한 사람들이 자재 가격을 알아보고 모든 건축자재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얼마인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어. 우리가 바로 도착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야. 하루 만에 가게를 돌아다녔고 이틀 만에 그 자재들을 사서 가져왔어. 그냥 정산만 했지. 그래, 우리와 함께 최소 한 명의 일꾼을 더 두기로 약속했어. 그들이 일꾼을 추가해 우리까지 최소 3명이 되기로 했지. 집을 지었지. 2명이서도 쉽게 짓지만 3명이서 집을 지으면 그게 정말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 그래, 결국 아무것도 안 했어. 정말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였지. 우리는 일주일 동안 모든 건축자재 상점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자재를 찾았고 한 달 반 만에 마감 없이 지붕과 난로가 있는 집에 골조를 지을 수 있었어. 여기가 바로 현관이야. 현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바깥의 찬 공기를 차단하는 거지. 찬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먼저 현관에 들어와서 문을 닫아. 이게 마치 우주선의 에어록 같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도 거의 비슷한 구조야. 게다가 이건 집 안에 추가적인 온기를 제공해. 왜냐하면 이게 추가 벽이고 추가적인 공기 공간이기 때문이야. 그리고 또 이런 공간이 있으면 냉장고도 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식품도 보관할 수 있어. 그리고 현관은 북쪽에 두는 게 가장 좋아. 이게 그러니까 이상적인 경우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집을 짓고 있으니까 현관은 서쪽에 두는 게 좋고 현관 앞 공간은 북쪽에, 욕실은 동쪽이나 서쪽에, 주요 공간은 남쪽에, 그리고 창고도 북쪽에 두는 게 좋다는 걸 알게 됐어. 기본적인 구조와 지붕이 있어. 각 석가래가 다음 석가래에 기대고 있어.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연결되고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첫 번째 석가래를 받침대에 올리고 2개를 버팀목으로 세워. 그 다음 원을 그리며 하나씩 올려. 마지막 석가래는 이전 것 밑으로 밀어 넣으면 지붕이 내려오고 끝이야. 자, 여기 석가래가 있고 그 위에 널빤지 오브레셰트카가 있어. 널빤지는 아래쪽에서 미장 처리가 되어 있어. 널빤지 위에는 톱밥, 단열재층이 깔려 있어. 그 다음에는 톱밥이 썩지 않도록 공기층, 환기층이 있어. 그 위에 기둥들이 세워지고 그 기둥 위에 또 다른 석가래가 올라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널빤지가 깔리고 마지막으로 흙지붕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 지붕은 무게가 얼마나 나가요? 대략 10톤 정도 돼. 이건 일반 백열정우야. 그리고 여기 디머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돌릴 수 있어. 디머로 밝기를 줄일 수도 있지. 나는 촛불 조명을 흉내내고 싶었어. 촛불의 불꽃을 백열정우만큼 잘 흉내낼 수 있는 건 없어. 자연광 말인가요? 그래, 맞아. 이걸 로켓 스토브라고 해. 이 로켓 스토브는 아주 효율적이라는 점이 특징이야. 겉보기엔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커. 이건 진흙 벤치야. 그리고 이게 내가 자는 침대야. 이것도 난로의 일부야. 이 모든 구조물 안에는 연통이 지나가고 그게 데워져. 여기에 내 손을 넣어보면 아니 따뜻해. 여기에 내 손을 넣어도 아니 따뜻해. 가장 심한 한파, 영하 30도 추위에도 내가 이 집을 24, 25도까지 들여면 나는 집에서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해. 영하 30도 추위에는 장작 한 바구니가 다 들어가. 그게 얼마나 되는 거죠? 하루 동안 따뜻하게 있으려면요. 정말 대단하네요. 지금은 난로에 장작을 한번 넣어요. 대략 절반 정도요. 만약 네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겪게 된다면 흙집을 다시 지었을 것 같아? 우리 지역에는 흙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는 숲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야 해요. 지금 우리는 흙과 나무를 섞어 집을 짓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음은 세르게이의 집으로 저기 가서 설명하며 모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집은 흙과 장작으로 만든 집이에요. 흙과 장작으로 만든 거예요. 참고로 저한테는 진실의 창이 있어서 칸막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부 벽과 칸막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볼 수 있어요. 벨라루스에는 장작이 많아요. 장작이 저렴하죠. 장작으로 집을 지으면 흙집보다 조금 더 따뜻해요.
그리고 짓는 것도 더 재미있고 흙집 짓는 것처럼 단조롭지 않아요. 그래서 장작을 사용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지역에는 참나무 숲이 많아요. 그리고 참나무 가격이 자작나무랑 비슷해요. 그래서 참나무로 참나무 흙장작집을 짓는 건 정말 뭐가 더 좋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물과 관련된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온수기, 세탁기, 그리고 저쪽에는 온수 바닥이 있어요. 저기에는 온수 바닥 센서가 있고요. 여기에는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우물인가요? 네, 우물이에요. 그리고 온수, 냉수도 나와요. 여기는 욕실이에요. 변기, 샤워기, 비데, 세면대, 거울, 환기구가 있어요. 필요한 건 다 여기 있어요. 모든 집에는 꼭 창고가 있어야 해요. 모든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별도의 공간이죠. 말린 버섯은 현지산인가요? 네, 백색 버섯이에요. 오늘 그걸로 피자를 만들 거예요. 창고에 예쁜 잡동사니가 있어요. 가장 예쁜 창문 중 하나예요. 유리가 작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그럼 유리도 아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집을 지을 때 주머니엔 $100뿐이었어요. 그걸로 전기톱이랑 뭐 이런저런 것들, 그리고 삽을 샀어요. 대충 말하면 손수레까지 샀죠. 아주 저렴한 전기톱을 샀어요. 저랑 친구랑 같이요. 친구분이랑 여기서 자주 만나시나 봐요? 하하, 소리 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네요. 그렇죠. 이 방을 꾸미는데 1년이 걸렸어요. 1년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헛간이었어요. 기둥들이 잘못 설치되어서 썩기 시작해서 제가 기둥을 교체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바꿔야 했죠. 잭으로 들어올려서 기둥을 교체했어요. 여기에는 바닥도 없었고 천장에도 벽에도 섰고 마감이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잘못 시공한 오래된 석고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난로도 설치했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작업이었어요. 여기에 따로 난로가 있나요? 네, 여기 난로가 있어요. 여기 바닥 느낌이 어떤지 느껴지죠? 완전히 달라요. 저기랑은 다르죠? 여기에도 난방이 돼요. 여기 바닥도 따뜻하게 데워지는데 지금은 약간 차가워요. 오늘 밤 누군가 여기서 잘 거예요. 비용은요? 이 방 리모델링에 얼마 들었나요?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데 $500, $700 정도 들었어요. $700, $800일 수도 있고요. 방 평수는 얼만가요? 방이요? 거긴 평수 없고 둥근 미터만 있을 거예요. 거긴 제대로 된 미터가 아니에요. 거긴 원도 아니고요. 면적이 한 7에서 10제곱미터 정도 돼요. 7에서 10 사이쯤이요. 그런 느낌이에요. 평방미터당 $50 쓴 건가요? 네, 여기는 그냥 단순히 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더 창의적인 작업이거든요. 여기서는 이미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어떻게든 절약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그냥 집에서와 같은 스타일을 구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지붕에 창문이 있고 저희 집도 위에서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어 빛을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스폰본드로 더 많이 덮어서 햇빛이 반사돼 집안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 했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작거든요. 집을 지을 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작은 창문을 달았어요. 지금 집을 짓는다면 이런 창문은 만들지 않고 돈이 있었다면 큰 창문을 달았을 거예요. 우리는 다음 집으로 넘어갑니다. 이 집은 제냐와 그의 친구 세르게이가 세르게이를 위해 지은 집입니다. 제냐 즉 예브게니 라이에프스키는 인터넷상에서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어떤 검색 엔진에서든 자연 건축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면 그의 블로그를 여러 사이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장작으로 지어졌고 저희가 2~3명이서 약 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석회로 미장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페인트가 갈라지고 다 벗겨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우리는 외부 미장 전체와 페인트를 완전히 교체하고 다시 미장해야 했습니다. 석회와 안료를 섞은 미장제로 마감했습니다. 이건 칠한 게 아니라 미장제 자체의 살아있는 질감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색이란 말이죠. 맞나요? 네, 안 해요. 그녀도 같은 색이에요. 이건 석회질 점토인가요? 아니면... 그냥 석회와 모래로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잘 버티죠. 그렇죠. 네, 벌써 2년이고 이제 3년 차예요. 나무 판자도 석고로 덮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집을 지을 때 규칙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는 안에서 밖으로 갈수록 재료의 여용량과 열전도율이 줄어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안쪽에는 최대한 여용량이 크고 최대한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집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최대한 여용량이 적고 그에 따라 열전도율도 낮은 재료가 필요하죠. 그래야 집이 단열재처럼 작동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나무집 바깥에 석고를 바르면 한편으로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틈이나 구멍이 막히니까요. 제 생각엔 그렇게 하지 말고 집 안쪽은 석고를 두껍게, 바깥쪽은 잘 막는 게 좋아요. 퍼티로요. 10cm 두께의 점토 석고 10cm입니다. 그게 열질량처럼 작용해요. 모든 틈과 구멍을 다 막아주고 열질량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집에 열질량이 왜 필요하죠? 우리가 난로를 피우거나 어떤 난방기를 켰어요. 내 집에서 말하는 거야? 어느 집이든 쌓이는 거야. 그래, 그건 마치 열을 저장하는 배터리 같아. 그리고 온도 변화도 아주 부드러울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미네랄울이나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경량 목조주택을 생각해보자. 거기서 단점이 뭔지 알아? 집안에 열질량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난방기를 끄면 온도가 꽤 급격하게 떨어질 거야. 열질량이 적기 때문이야. 두꺼운 석고 마감으로 열질량을 늘릴 수도 있어. 아니면 누군가는 거대한 온돌이 있는 로켓 스토브를 설치해서 열 저장체의 부피가 아주 많게, 즉 열 축적 장치가 아주 많게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반대로 만약 집이 예를 들어 폴리스티렌 폼으로 지어졌고 그 안에 온수 바닥 난방을 설치해서 약하게 켜두면 효율이 매우 높을 거야. 열전도율이 낮아서 열이 거의 빠져나가지 않을 거고 온수 바닥 난방이 아주 약하게만 데워줄 거야. 이것도 충분히 효율적일 거야. 그러니까 집에 열질량이 없다고 해서 나쁜 집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아니, 그런 집도 좋은 집이야. 드루그, 루튜브 초보라서 모든 걸 꼼꼼히 촬영하고 놓치지 않으려 해. 네, 바위들 정말 크구나. 야, 봐봐. 우리 집은 참나무로 지었거든. 그리고 네가 톱질할 때 우리한테는 60cm 길이의 통나무들이 있어. 그러니까 네가 참나무를 톱질하는 거야. 지름이 50cm, 그 길이가 60cm인 걸 뭘로 쪼갤 거야. 바로 그런 일을 하려고 우리한테는 그에 맞는 쐐기가 필요했지. 참, 장작창고에 대해서도 말인데요. 이건 세르게이와 함께 우리가 세 번째로 지은 장작창고예요. 그리고 장작창고도 우리 집처럼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첫 집은 작고 실수가 많았어요. 두 번째 집, 지금 사는 곳은 훨씬 나아졌죠. 세 번째 집은 정말 실수는 거의 없었지만 건축 과정에서 약간 있었습니다. 장작창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장작창고는 정말 엉망이었죠. 제 땅에 있었는데 나중에는 발로 차니까 그냥 무너졌어요. 완전히요. 두 번째 장작창고는 세르게이와 함께 몇 가지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지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지적 중 하나는 장작이 땅에 직접 닿지 않게 하라는 거였어요. 여기에는 공기층이 있어서 장작이 떠있게 했죠. 세 번째 장작창고는 미리 제 땅에 계획했고 집에도 창고를 지었습니다. 이건 세르게이의 창고이고 저희가 네 번째 창고도 지었어요. 여긴 본격 창고가 있어 그 안에 작업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창고는 장작 창고와 붙어 있고 전체가 하나의 골조입니다. 장작 창고를 짓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장작 창고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동시에 큰 창고도 생기니까 나중에 작업장으로 바꿀 수도 있죠. 예브게니, 이 집을 지을 때 어떤 실수들을 고려했나요? 제 집에서 드러난 문제는 주방이 불편하고 작다는 거였어요. 요리할 공간이 없고 조리할 공간이 부족했죠. 여기 보시다시피 큰 아일랜드형 주방이 있습니다. 4개의 가스레인지가 있고 여기저기 선반도 많아요. 여러 서랍과 수납장 덕분에 물건을 깔끔하게 숨기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곳에 펼치거나 저기서 설거지, 저쪽에 물건을 둘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넓은 주방 공간이에요. 이런 넓은 공간은 어떤 주부라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냐, 여기 오븐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나요? 오븐은 저쪽에 있어요. 여기 오븐도 로켓 오븐이에요.
여기 오븐 자체도 볼 수 있는데 제 집에 있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단지 이건 조금 더 커요. 여기서는 벽돌이 2겹, 그러니까 2줄로 쌓여 있어요. 집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열질량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맞게 더 많은 열질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난로가 이 침대도 데워줍니다. 굴뚝이 아래를 통과합니다. 침대 아래를 지나 밖으로 나갑니다. 또 이런 구조가 좋은 점은 굴뚝을 설치하려고 지붕에 구멍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항상 지붕과 굴뚝 사이에 이 연결 부위가 꽤 문제가 되거든. 그리고 굴뚝이 집 밖으로 나가고 단열재나 지붕을 뚫지 않으니까 화재 위험도 줄어드는 게 또 장점이야. 바로 이런 모든 연결 부위들이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름다운 멜로디네. 천장 단열재는 저 집과 동일한가요? 여기도 톱밥 단열재를 썼는데 이번에는 공장에서 이미 압축된 톱밥이에요. 이런 톱밥 판재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든 구조예요. 그러니까 제 집에는 그냥 톱밥을 쌓아놓은 거고 제재소에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스티로폼 같은 매트로 깔아놓은 거예요. 톱밥 매트예요. 나무 조각이나 톱밥으로 만들었죠. 소개할게요. 이 집의 주인 세르게이입니다. 세르게이는 숲에서 돌아왔어요. 그는 자연을 산책하고 관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 집 바닥도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실험을 좀 과하게 했죠. 결국 바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닥을 교체할 거예요. 콘크리트로 바닥을 붓고 역시 바니쉬로 마감할 겁니다. 그래서 진흙 바닥은 더 이상 여기서 하지 않을 거예요. 바닥을 다 치웠어. 이미 진흙을 어디선가 긁어냈잖아요. 진흙이 부서진 건 시멘트를 섞었기 때문이죠. 아, 콘크리트가 아니라 시멘트요. 네. 거실에서요. 그건 또 다른 실험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많은 실험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점토 혼합물에 추가하라고 조언했어요. 시멘트를 조금 넣으면 더 튼튼해진다고 했어요. 이 내용은 책에도 나와 있었어요. 일종의 탈무드라고 할 수 있죠. 독일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실험실이 통째로 지어져 있어요. 또한 그들은 시멘트 첨가에 관한 연구도 했는데 시멘트가 점토 혼합물의 성질을 개선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직접 만들어 봤더니 오히려 강도가 줄었고 바닥의 강도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정말 약해졌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바닥을 그냥 점토만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냥 콘크리트만으로 만들었다면 그 바닥이 훨씬 더 튼튼했을 거예요. 몇 배는 더 튼튼했을 겁니다. 점토와 시멘트를 모두 혼합해서 만든 바닥보다요. 그래서 욕실 바닥을 전부 뜯어내야 했어요. 비율을 바꿨어야 했나요? 모래를 더 넣거나 덜 넣는 식으로요? 거기서 점토가 시멘트와 반응해서 서로를 상쇄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점토가 물을 어떻게든 흡수해서 혼합할 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거기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시멘트가 굳으려면 물이 필요해요. 시멘트가 물 분자와 결합해서 다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점토가 굳을 때는 물이 증발하면서 판들이 모래 알갱이에 달라붙게 되는데 만약 시멘트를 점토와 섞으면 이 판들이 시멘트 결합에 방해가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시멘트도 안 좋아지고 점토 혼합물도 안 좋아지게 돼요. 결국에는 그냥 어떤 죽처럼 되어버리고 강도도 없는 이상한 혼합물이 되는 거죠. 그냥 압축된 모래일 뿐이에요. 네, 사실 압축된 모래일 뿐입니다. 물과 함께요. 마치 모래에 물을 섞어서 눌러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공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기에 완벽한 집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상상했어요. 어디에 어떤 공간이 있고 모든 게 어디에 위치해 있고 식탁은 어디에 놓을지 그런 것들을요. 모든 게 자연스럽게 점점 떠올랐어요. 큰 창문은 서쪽에 두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서 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그렇게 정해졌고 나머지 면들은 자연스럽게 정해졌어요.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해지는 쪽이 저기인가요? 네, 저기요. 아, 저 큰 창문들이요. 매일 저녁 노을이 보여요. 세르게이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멈춰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타임랩스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죠. 세르게이는 그렇게 앉아있고 저는 타임랩스처럼 상상하게 돼요. 그리고 세르게이는 저기 지평선 위로 해가 움직이는 걸 봐요. 집을 짓는 방식으로 대략적으로 박스의 원가를 평가할 수 있나요? 박스라면
아마 $1,000 정도일까요? 뭐 벽만 생각하면요. 벽이랑 프레임만 있고 금속 지붕이 없다면 여기서는 모든 게 다시 저렴하죠. 여기에는 저금 목재, 즉 땔감이 사용됐어요. 벽에도 땔감이 들어갔고 벽 자체가 땔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집 벽의 비용이 바로 이 리넨 커튼보다도 쌉니다. 벨라루스산이에요. 그러니까 커튼이 이 집 벽에 사용된 땔감보다 더 비싼 거죠. 호화롭게 사시네요. 호화롭게. 카메라에만 그렇죠.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아니면 벽이 그만큼 싸구려인 거죠. 여기 평범한 장작이 있어요. 참나무 장작이에요. 평범한 참나무 장작입니다. 벨라루스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특히 이곳에서는 더 그렇죠. 마감도 안 되어 있고 설비도 없는 집이에요. 그냥 지붕이 비싸요. 네, 천이네요 결국. 지붕이 네 천이고 골조도 그렇고 뭐 그렇죠. 지붕이 비싸요. 그리고 벽도요. 즉 지붕 덮개 자체요. 네, 대략 5천 정도요. 만약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거기서 당신을 흑벽돌 장인으로 고용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비싸요. 그런데 당신은 얼마를 받고 일하시겠어요? 만약 일하고 싶다면요?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는 먹을 돈은 있으니까요. 그냥 즉 이미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뭐 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밥 먹고 인터넷 요금 낼 돈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저한테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지은 집에서 살고 있죠. 이 편안함을 벗어나려면 얼마가 필요하죠. 제가 어딘가에 일하러 가게 하려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일하고 누군가에게 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냐는 거죠. 여기서도 결국 돈이 항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을 찾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그냥 어디든 누구를 취직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요. 한 달에 5천에서 1만 달러 정도요. 아마도 저를 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집을 지으려고요? 뭐 한 달에 이런 금액을 받는다면 저도 뭔가를 지어주려고 했겠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렇게 저렴한 벽 $1,000 정도라고 말할 때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뭐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이런 집을 지어달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몇천 달러가 있으니 이런 집을 지어달라는 거죠. 네, 우리도 저렴한 집을 원하지만 아무도 그게 뭔지 몰라요. 노력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을 짓든 항상 저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료 자체는 저렴하지만 그 재료를 다루는 지식이 값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손잡이가 없어요. 맞아요. 아이디어도 머리도 저렴한 집도 없어요. 이건 아이디어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10년 동안 깊이 파고들며 힘들게 실험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르노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지어진 모든 것은 3번은 다시 고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를 3번씩 고치게 돼요. 3번씩요. 예를 들어 바닥은 벌써 4번째예요. 장작 창고도 4번째로 짓고 있고 집은 3번째예요. 모든 게 3번, 4번씩 반복돼요. 이 왕좌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의자요? 의자는 참나무로 만들었어요. 저는 그냥 개인 제재소에서 건조된 슬래브를 샀죠. 그러니까 이건 참나무를 잘라낸 거예요. 비절단 목재예요. 원시적이고 그러니까 수공구로 직접 가공했어요. 그리고 의자를 조립했죠. 붙인 건가요? 풀로 붙였어요. 여기에는 못이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목심이 들어가 있나요? 그런 식으로 프레저로 특별한 홈을 만들었어. 알겠어. 재밌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저 매달린 구조물도 그렇지. 맞지? 거기는 환기구랑 그냥 컵을 놓는 선반이야. 우리는 이 비범한 건축가들과의 교류에서 얻은 경험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랬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야샤코샤카이 노래 채널과 제냐의 자연 건축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루튜브, V콘탁트 그룹, 틱톡, 제네도 구독해주세요. 모든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정확하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환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고 흥미로웠어요. 정말 영웅적으로 완전히 영웅적으로 했어요. 우리 시대의 영웅들입니다. 이제 여기 더 많은 사람들만 살게 하면 되겠네요. 제 말은 마을이에요, 마을에. 여러분이 지어서 임대할 그 집들이에요. 아멘.